이 소방헬기가 이게 2001년에 도입된 거야. 그걸 13년을 탔단 말이에요. 그러다면 이 소방헬기의 용도가 뭐야? 위험하고 어려운 곳에 가서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게 소방헬기 아니야. 그런 과중한 업무를 하는 소방헬기를 13년째 쓰고 있었다는 거야. 왜겠어? 비싸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바꾸질 못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광주 사고는요. 첫째는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가? 세월호 현장에서도 지금 안전 점검이 제대로 됐었던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될 문제이고, 두 번째는 왜 강원도 헬기가 광주에서 추락했느냐? 그만큼 소방 공무원들이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서로 전국적으로 그 지역을 맡고 있지만 필요할 때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려면 국가직 공무원이 돼야 된다. 내 말이 맞지? 그분이 맨 마지막에 이번에 소방헬기로 희생된 소방관이 마지막으로 SNS로 남긴 글이 있다는데, 우리 저기엔 없나? 우리 게시판에는? 예. 예비신랑의 SNS? 그 내용 좀 갖고 와봐요. 내가 지금 아침에 내내 누워있었고 신문을 못 봤어. 뉴스를 못 듣고. 예. 세월호, 이번에 광주 헬기 추락한 헬기에 소방직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해달라는 그 SNS 기록, 그 내용 없어요? 정말 이 댓글 부대 운영할 예산으로 소방 장비들을 바꿔줘야 되는데 말이야. 그 글을 나는 못 봤어요? 혹시 그 글 아시는 분 있어요? 예. 글 좀 한번 찾아와봐. 그래서 이 광주에 잠깐만, 여기에 그 SNS가 나오나요? 예비신랑 이은교 대원 9월 결혼 앞두고. 소방관이란 이름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희생을 각오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최고의 자질이다. 강원도 소방본부 특수구조단 소속 이은교 소방사가 평소 동료나 후배 소방관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다. 그는 자신이 하던 말대로 세월호 참사 현장 수색 작업을 벌이다 결국 헬기 추락사고로 숨졌다. 이 소방사와 함께 팀을 이뤄 활동했던 배명진 정비대원은 이 소방사는 팀 막내로 항상 밝고 사명감에 불탔다고 말했다. 특수구조단에서 함께 구조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선호 씨는 평소 소방관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더니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소방사는 불과 사고 1시간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촉구하는 중앙대 김택 교수의 소방관들의 정당한 외침이라는 글을 올렸다. 특히 이 소방사는 오는 9월 결혼을 앞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강원소방 1호기의 팀장인 정성철 소방경은 맡은 일을 철저히 해내기로 유명할 뿐 아니라 집에서는 효자였다. 비행시간이 5,305시간에 이르는 그는 항공교관 자격뿐 아니라 3개국의 헬기 운용 조종사 면허를 보유한 베테랑이. 평소 헬기는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화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그는 팀원 간의 화합을 위해 자비로 음식을 준비해 등산을 하는 등 팀원들을 가족처럼 챙겨 동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 또 장인과 장모를 모시는 등 효자로도 소문이 났다. 육군에서 20년간 조종사로 근무한 뒤 준위로 전역한 박인돈 소방위도 산악사고와 폭설 등 악조건에 대비해 야간 비행 훈련과 장애물 대응 훈련을 주관할 정도로 소문난 훈련광이었다. 정비사인 안병국 소방장은 공군에서 14년간 항공기 기체 정비를 담당한 뒤 전역해 강원 소방본부 안에서 항공기 정비통으로 통한다. 동료 직원들은 최근 안 소방장의 아버지가 급
급성 폐렴으로 위독해 경기도 성남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달이 넘도록 쉬는 날이면 통원 간호하는 등 소문난 효자였다. 최근에는 몸을 단련하기 위해 헬스클럽에도 다니는 등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이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전사 중사 출신인 신영용 소방교는 쉬는 날이면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 둘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등 딸밥으로 통했다. 아휴. 도대체 근데 여기 보니까 정비사가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런 사고가 난 거지? 정비사가 같이 타고 있었다면 미리 이 정비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했을 거 아니야. 이거 누가 뭐 일부러 이 기체의 결함을 만들어 놓은 건가? 정비해 놓은 소방 헬기를 이미 정비 다 끝내 놓은 거를 누가 일부러 뭐 빼놓았다든가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조사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7월 초에 정비하고 7월에 정기 점검했는데 문제가 없었다. 응? 문제가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기류도 한몫했다.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요, 이것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여간 중요한 건 이 강원 소방관들이 강원도 소방 공무원들이 왜 진도에 와서 일을 했냔 말이야. 이건 결국은 뭐냐? 이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소방 공무원들은 국가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국가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국가적으로 투입돼야 되고 국가에서 모든 비용을 대야 되고 그만큼 대우해줘야 되고 지방직 공무원 체제외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증명한 거 아니냐. 서울시의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시급 건의안 접수. 이거 우리 신랑이야? 김용석 의원이 17명 서울시의원이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요즘에 부부간에 대화가 없었어. 아니 맨날 강의를 다니니까 나도 바쁘고 신랑도 바빠갖고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 아유, 그래서 부부는 늘 대화를 해야 돼요. 이들은 건의안에서 세월호 참사로 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때 사고 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의 열악한 처우와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도리이자 책임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전 소방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한참 된 일이구나. 8일에 이걸 건의안을 8일에 제출했다는 거죠. 7월 8일에 올해 7월 8일에 했다는 거지? 아이씨. 아닌데? 이게 기사가 왜 이래? 7월 7일 기사인데 8일 밝혔다? 기사가 왜 이래? 7월 7일에 쓴 건데 아까 8일에 제출했나 보다. 기사가 왜 이러지? 이거 가짜 구라 기사 아니야? 정확한 날짜 좀 찾아봐요. 예. 신랑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볼 수 없고 지금 의회 중이라는 것 같은데. 현재 소방 공무원은 10%도 아니다 야. 국가직이 322명. 국가직이 322명이고 지방직이 39,197명이야. 4만 명이야. 국가직이 400명이고 지방직이 4만 명이면 이거 1% 아니야? 1%?
국가직 1%, 지방직 199%네. 각각 소방방재청장과 해당 시도지사의 이원화된 지휘 명령 통제를 받고 있다. 통합 시스템이 없다 보니 국가적 재난사태가 발생할 경우 지휘체계에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 의원들은 중앙 지방 간 소방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일사불란한 현장 지휘체계를 확립해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시도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소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력의 차이가 국민의 안전 격차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재정이 부족한 어느 지역의 소방관은 사비를 털어 화재 진압 필수품을 구입하고 사용기한을 15년 넘겨 폭발 위험이 있는 산소통을 메고 사고 현장을 뛰어들고 있다.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소방 차량이 지금 이 시간에도 도로를 질주하고 있으면 물론이다. 의원들은 지방자치제의 재정력과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장비와 인력 격차가 발생하고 이러한 차이가 119 서비스 수준을 달리 만드는 상황이라며 어느 지역의 산이냐에 따라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는 수준이 달라진다면 이를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재해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될 헌법적 의무마저 지역별로 차등화되어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차별 없는 안전 투자로 국민 모두가 보다 안전한 소방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5일 개원식을 열고 출범하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소상공 의원들을 보호하는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의 교통 혼잡도를 완화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이런 것들을 하는 등 벌써부터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거 내가 올린 거 아니야. 예. 내가 올린 거 아니고 아까 시청자가 갖고 온 기사였어. 내가 뭐 우리 신랑 홍보하려고 기사 읽었다고 그러면 안 돼. 좌우지간 내가 일단 집에 오면 밤에 베갯머리 정사라고 자꾸 물어볼게요. 어떻게 된 일인지. 예. 뭐야. 지금 바쁘대. 우리 신랑 너무 바빠. 내가 이렇게 아픈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옛날에 구의원 할 때는요. 옛날에 구의원 할 때 여보 나 배 아파 그럼 와서 배도 만져주고 그랬는데 시의원 된다면 존나 바빠가지고 얼굴을 못 봐 얼굴을. 그리고 막 요즘에 이제 그 의회들이 막 뭐라 그러지? 개원을 준비해.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뭐 이런 예결산서 이런 거 보는 법 배우느라고 여기서 저기서 계속 강의를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배 아파 죽겠는데 맨날 지방으로 강의 다니고 구의원 10선 한다 그럴 때 하라 그럴걸. 3선 이상 출마하지 말라 그러고 내가 3선 이상 하는 거 아니라 그랬다가 그래서 시의원 보내놓고 내가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있어. 잠깐만. 우리 자료실에서 잠깐 우리 쉬었다 가자. 저기 SKRHATNASAW님 우리 자료실이나 저기 함께 읽는 뉴스에는요 공식적인 내용만 올려주세요. 그 자료실에는 동영상만 올리시는 거고요. 자료실에는 그 동영상만 올려주시고 함께 읽는 뉴스에는 공식적인 뉴스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제 오전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소방 헬기 한 대가 도심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5명의 소방관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분들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지원 활동을 마치고 강릉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고 해서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특히 도심에서 발생하는 바람에 자칫 많은 인명피해를 낼 뻔한 아주 위험천만한 사고였습니다. 이런 사고일수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재발을 방지할 텐데요. 도대체 원인은 뭔지 잠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당시 사고 현장을 목격하신 분 연결을 해보죠. 광주 시민 김성권 씨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우, 많이 놀라셨죠? 예, 방송에 많이 놀랐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헬기가 날아와서 추락하고 폭발하는 그 전 과정을 다 보신 거예요? 네네. 예. 어디 계셨어요? 저는 성덕 중학교 앞에서 이렇게 우회전 하는 순간이었는데요. 차에 계셨군요, 그러니까. 예, 창문을 열고 제가 운전을 했었거든요. 예, 예. 갑자기 헬리콥터 소리가 크게 들리더니 소리 나는 쪽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제 헬기가 추락하는 상태였죠. 어떤 식으로 와서 추락을 하던가요? 처음에 헬기가 그러니까 북쪽 방향으로 이렇게 남쪽에서 날아온 거죠. 날아오고 있었어요. 예, 예, 날아오더니 그쪽에서 낮게 날랐어요. 되게 저공 비행으로. 그때도 좀 그래가지고 이상함을 느끼셨어요? 왜 이렇게 낮게 날까? 소리가 이렇게 갑자기 커지니까 둥둥둥 헬리콥터 소리가 너무 낮게 날면 엄청 소리가 클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크죠. 예. 그쪽을 딱 바라보니까 헬기가 통째가 이렇게 돌았죠. 돌면서 그쪽에서 한 3, 4초 정도 이렇게 떠있더니 예. 갑자기 수직으로 하강을 해버렸거든요. 3, 4초 정도를 빙글빙글 중심을 잃고 돌다가 이내 수직으로 땅으로 고꾸라졌어요.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추락하는 곳을 아마 찾았던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앞에가 학교가 있고 예, 중학교요. 잔디밭 공원 같은 게 조금 있고 예. 그러니까 선생님 보시기에는 필사적으로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았던 게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만약 그게 정말 아파트로 떨어졌으면 혹은 학교로 건물로 떨어졌으면 이거는 큰일 났죠.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지고 나서 바로 꽝 하는 굉음이 딱 나면서 예. 바로 헬기 잔해들 파편 같은 게 도로 쪽으로 이렇게 다 튀어버렸죠. 그게. 폭발을 한 거죠. 예, 예. 폭발해가지고 완전히 까만 연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엄청 이렇게 활활 타올랐었죠. 주변이 다행히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곳은 아니었던 거죠. 예, 예. 통행이 거기가 그렇게 많은 도로가 아니거든요. 예. 출근 시간에만 많지. 어디 파편이 많이 튀었다고 그랬는데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파편이 거의 성덕중학교 거기 한 4, 50m? 이 정도까지 튀어가지고 이렇게 날라왔어요. 예. 빨간색, 헬기가 빨간색이었거든요. 예, 소방 헬기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어려운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사고 원인을 밝히는데 이 증언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 헬기 추락 현장을 목격하신 분이세요. 시민 김성권 씨를 먼저 연결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죠. 아시아나항공 기장 출신입니다. 청주대학교 항공운학과 정윤식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 교수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윤식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정리하자면 광주 비행장에서 이륙한 지 불과 4분 만에 고도를 제대로 높여보지도 못한 채 수직으로 땅으로 내리꽂았다는 겁니다. 이 원인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항공기 사고 원인은 크게는 기상 원인하고요. 예. 조종사의 조작 과실, 그다음에 이제 항공기 결함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많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날 비도 오고 구름도 닳게 껴 있어서 기상이 원인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했거든요. 예. 근데 기상 자료라든지 내용을 보면 제일 중요한 시정거리가 이게 적게 나지 않고 최소한 6km 이상의 시정거리가 있기 때문에요. 기상은 일단 아닐 것이고. 예. 조종사 입장에서도 오랫동안 숙련된 조종사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혼자 타는 게 아니고 둘이 타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예. 좀 가능성이 적고요. 그럼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엔진 결함이나 어떤 항공기가 좀 이상이 있지 않는가 이런 쪽으로 이제 자꾸 생각이 드는 거죠. 기체 결함 쪽으로 원인은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이게 지금 저는 처음에 듣고 노후된 헬기라서 그런 게 아닌가 했더니 사용 연한이 한 20년인 헬기인데 지금 13년째이기 때문에 노후는 아니다 얘기를 하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50시간, 100시간, 200시간 이렇게 시간 점검 또는 몇 년마다 전부 분해해서 점검하고 예. 엔진 같은 건 심지어 엔진이나 로터 같은 건 통째로 이렇게 새 걸 교환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년이 되더라도 결코
노후됐기 때문에 뭐 운영을 못한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노후는 아니고 결국 그러면 이제 기체 결함, 뭐 정비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7월 초에 이 헬기를 정비했던 정비사 말에 따르면 7월 초에 장거리 비행 마치고 와서 꼬박 하루 동안 정비를 해보니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던 것이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그렇죠. 이제 항공기라는 거는 예. 부속 자체 결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진동에서 묶여있던 나사가 풀릴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새 거라 그래서 고장이 안 난다. 정비를 다 했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난다. 이렇게 볼 수는 사실 없습니다. 엔진에 새가 들어가서 고장을 유발한 건 아닌가 이런 가능성도 제기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헬리콥터는 이제 일반적인 그런 민항기랑 달리 바람 들어가는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류가 직접 들어가가지고 파손되는 경우는 꽤 드물고요. 또 이 항공기는 엔진이 2개가 장착되어 있는 항공기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아니면 세 대를 만나야 되는데 그날 또 비가 오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세 대가 이렇게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버드 스트라이크 가능성도 낮다. 결국은 기체 결함, 예기치 않은 고장 이쪽으로 지금 무게를 두시는 거네요. 결국은 블랙박스를 이걸 조사를 해봐야 제일 정확하게 나올 텐데 지금 회수는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는 건가요? 온전한 상태 같으면은 그나마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에 데이터를 이제 추출해서 그걸 확인 후에 이게 그때 비행 상태가 어땠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파손돼서 안에 있는 부품들이 손상을 입었다든지 하면은 그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훼손이 안 됐다고 해도 6개월 이상은 걸린다는 말씀이세요. 하긴 생각해보면 지난 11월에 삼성동 그 아이파크와 헬기가 부딪힌 사고 그것도 아직까지도 저 블랙박스 결과 안 나왔죠? 예, 이제 블랙박스 데이터는 그래도 온전히 있어서 회수는 다 됐는데요. 나온 데이터를 검증을 다시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검증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오래 걸리죠. 아직까지도. 알겠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이번에 원인이 일단 철저하게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어떤 원인들을 생각할 수 있는지 좀 짚어봤습니다. 정윤식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주대학교 항공운학과 정윤식 교수였습니다. 정말 아찔한 사고였는데요.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사고 직전의 관제 상황이나 혹은 목격자의 진술로 미루어서 사고 원인으로 기체 결함 가능성에 조심스럽게 무게가 더 실리고 있습니다. 정재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 헬기는 14일부터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해상수색을 지원하다 오늘 춘천으로 복귀하던 중이었습니다. 광주공항에 들러 기름을 채운 뒤 헬기가 이륙한 건 오전 10시 49분입니다. 3분 뒤인 10시 52분, 공군관제팀은 헬기가 지상에서 약 210m 높이로 지나치게 낮게 나는 걸 확인하곤 고도를 높이라고 지시합니다. 지시를 받은 헬기는 순간적으로 고도를 올렸지만 몇 초 지나지 않아 다시 고도가 떨어집니다. 10시 53분, 헬기는 레이더에서 사라졌고 1분 뒤 추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헬기가 고도를 제때 올리거나 유지하지 못한 점을 미뤄 조심스럽게 기체 결함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헬기가 굉음을 내며 선회하다 기체 앞부분부터 꼬꾸라지듯 추락했다는 사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기체 결함 가능성을 의심케 합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벗어났어도 대형 참사가 또 일어날 뻔했는데 지금 헬기 추락 사고 희생자 가운데 막내인 이은교 대원의 사연이 특히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군요. 사고가 나기 불과 1시간 전에 이 대원은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그리고 낡은 장비의 교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원은 2달 뒤에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오지현 기자입니다. 헬기 추락사고 1시간 전 31살 고 이은교 구조대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한 대학 교수가 쓴 글을 옮겨온 것으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과 노후된 재난구조 장비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씨는 평소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소방관들이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1인 시위 사진들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달 29일에는 소방 국가직 전환, 토론 주제로 다뤄주세요라는 의견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를 국민안전처로 명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9월 결혼식을 앞두고 그토록 원했던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이은교 대원. 그의 SNS에는 같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좋은 사람이 왜 먼저 가는 거니 등의 추모글이 이어졌습니다. JTBC 오지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런 사고는요 보면 초반에 나온 게 거의 진실이야. 그죠? 옛날에 세월호 천안함 때도 그렇고 초반에 나온 이야기들 중에 답이 항상 있어. 기체 결함의 가능성이 있다. 그게 뭐 새랑 부딪혔을 위험은 없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둘 다 똑같이 김현정 쇼나 손석희 뉴스나 전부 다 기체 결함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에 이제 집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예. 그다음에 이 국가직 전환이 필요했다. 낡은 장비를 교체했어야 됐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우리가 본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시 또 세월호로 가서 세월호 특별법 왜 무산됐나? 지금 이제 이 세월호 특별법을 위해서 단식도 하고 이 학생들이 걷기도 했는데 아니 그 얘기 전에 이거 말고 이거부터 먼저 봐야 되겠다. 우리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자, 친구들을 위해서. 먼저 보낸 친구들을 위해서 생존자 학생들이 도보로 여기까지 와서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전달받은 우리 유가족들을 통행을 막은 책임자는 반드시 나와서 우리 통행을 막은 이유, 그 다음에 지시한 사람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맞지 말고 방어 좀 풀어란 말이야. 왜 막으신 거야 아까 저기 앞에 정문을? 구분이 안 돼가지고 구분이 안 되다는 유족분들하고 다 들어오시면은 안 됩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오늘은 여기에 여러 가지 보호 조치가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보세요. 여기 일반인들은 못 들어오도록. 국민이 안 들어오면 누가 들어옵니까? 국민을. 이번 기회에 얘들이 가슴에 응어리 맺혔던 거를 친구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데 그게 없었던 거잖아요. 그걸 이제 이번 기회에 풀었으면은 특별법 제정을 저희들은 법을 모릅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특별법 제정을 친구들한테 촉구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16일 온 국민이 보았습니다. 저희 친구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한 잠수사 500여 명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야! 뉴스도 보도를 제대로 해야지. 다 거짓을 하냐? 누가 믿고 뉴스를 보냐?
이에 확산되지 않도록 모두 막아라. 그러면 그 책임은 이게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입니까? 지금 당하고 이게 지금 이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협조해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그늘에 그날비에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친구랍니다. 우리 가는 길이 결국 힘내세요. 어른들의 잘못으로 친구를 잃고 사지에서 돌아왔는데 이렇게 1박 2일 동안 어제도 새벽 2시에 이 숙소에 도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따라오게 되었고요. 함께 뭔가 모든 분들이 좀 마음을 함께 모아서 이 일을 진상규명을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네.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친구들이 있잖아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하는 이들 모두가 나의 친구랍니다. 에휴, 진짜 말이 되냐? 어이가 없어서 이거 진짜. 저 애들이 무슨 죄냐고. 단식에 들어간 희생자 가족들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단식에 들어간 희생자 가족들은 말 그대로 악전고투 중입니다. 오늘 한 사람은 탈진해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을 하던 안산 단원고 희생자의 부모 이모 씨가 탈진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떼약볕에서 나흘째 단식을 이어간 데다 30도까지 올라간 기온 탓에 정신을 잃은 겁니다. 몸이 안 좋게 이제 만신창이 된 상태에서 가니까 링겔이 맞고 바로 회복 못하고 그대로 가가지고 한 며칠 입원해가지고 안정 좀 취하고 해야 된답니다. 같은 곳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던 다른 학부모 김모 씨도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하는 희생자 가족들도 물과 소금만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세월호 특별법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될 때까지 단식을 계속한다는 각오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선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청와대에 불러 약속했던 특별법 제정이 거짓말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확인해 주십시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학부모들은 오늘 19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이제 내일이죠. 내일 이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집회를 예정 중에 있는데 이게 어저께까지가 임시국회였고, 그러니까 임시국회 기간이었는데 임시국회가 어저께 이제 무산이 된 거잖아요. 예, 임시국회가 무산이 돼버리면서 이제 다시 7월달 회기를 잡아야 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부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유가족들의 단식도 또 단원과 학생들의 도보 방문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류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실패했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오후 3시로 예정됐던 TF팀 회의도 아예 취소됐습니다. 민간조사위원회 조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형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전향적인 결단이 없는 한 TF에서 논의는 중단할 것임을 밝히겠습니다. 여야는 진상조사위의 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조사 요구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할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여야는 일단 7월 임시국회를 열어 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730 재보선까지 맞물려 여야 기싸움이 팽팽한 만큼 이달 내 처리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별법 제정을 기다리는 세월호 사고 가족들의 마음만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예, 어제 밤샘 협상을 마치고 나온 분입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홍일표 간사부터 먼저 만나보죠. 홍일표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언제까지 협상하신 거예요? 예, 협상팀의 여러 의원들하고. 예. 이게 우리가 협상이라고 하니까 이제 크게 길어. 요점은 뭐냐면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건 뭐냐? 진상조사위원회에게 수사권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상조사위원회는 민간단체인데 그 민간단체에게 어떻게 수사권을 주냐는 거야. 그게 새누리당의 요구예요. 자, 그런데 이 진상조사위원회에 그 등급을 어디로 두느냐의 문제야. 예를 들어 특검 있잖아요, 특검. 국회에서 특검을 지정을 하면 일반 변호사가 판사나 검사 출신의 변호사 중에서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특검이 수사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진상조사위원회의 그 지위를 특검 수준하고 똑같이 하면 수사권을 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인들에게 수사권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원하는 인맥으로 구성을 해서 대충 봐주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특검과 같은 지위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려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나라 사법체계 안에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변호사들이나 판사 출신들 중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다라면 충분히 특검하고 같은 지위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반대하면서 지금 결국은 무산시킨 거야. 수사권 때문에. 자, 요점. 우리 그 망치 부인이 광화문 가가지고 막 떠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인터넷상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돈을 원한다. 대학 입학 특례법을 원한다. 그 다음에 또 뭘 원한다. 의가사 지정을 원한다. 이러면서 막 가짜로 쓰고 다녔잖아. 근데 그건 유가족들의 요구 아니다. 그건 유가족들의 요구가 아니었어. 그럼 유가족들의 요구 3가지 한번 써볼까요? 첫째, 진상조사위원회에 유가족의 요구를 받아들여달라. 참여를 허락하라.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추천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받아달라는 거야. 유가족 참여를 보장하라. 지금은 이제 진상조사위원회를 국회에서 갖게 되면 여야 동수로 한다든가 그러지 못하도록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달라. 둘째는 뭐예요? 둘째, 수사권을 달라. 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달라. 셋째, 기소권을 달라. 기소권이라는 게 뭐냐면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이야. 이게 유가족은 3가지를 요구하는 거야. 근데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요구하면 새누리당이 들어주지 않을 테니까 수사권까지만 싸우자. 그래서 수사권까지만 요구하는 절충안을 냈는데 이것 수사권도 거부한 거야. 새누리당이 수사권도 거부한 거예요. 왜? 이유가 뭐라 그랬어? 유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자, 1번 써볼까? 필기 외웁시다. 세월호 유족들의 요구사항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 1. 유족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1. 유족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필기하세요. 2.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을 인정.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인정. 2번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인정. 그러니까 수사권을 주란 얘기야. 또는 부여라고 할 수 있겠죠. 3.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 부여. 3.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 부여. 짧게 얘기하면 자, 썼어요? 기소권 부여. 자, 그렇다라면 그러면 짧게 압축해서 요점은 뭐예요? 뭐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 유족참여 진상규명위원회, 진상조사위원회, 유족참여 진상조사위원회, 유족참여 진상조사위원회. 요게 1번에서 동그라미 쳐야 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수사권의 동그라미. 세 번째는 기소권의 동그라미. 그러면 쭉 연결해서 써봐. 뭐라고요? 유족참여 진상규명위원회, 진상조사위원회, 유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그 다음에 수사권, 기소권. 외울 수 있겠죠? 동그라미 별표. 할 수 있겠어요? 자, 1번. 첫 번째가 뭐야? 유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2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주는 거. 3번.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을 주는 거. 이게 유족들의 요구야. 그런데 지금 네티즌 댓글 부대가 거짓말하고 있어.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 그 다음에 대학 특례 입학을 요구하고 있다. 의가사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뻥을 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죽은 학생한테 대학 특례 입학이 왜 필요하냐고. 죽은 학생 의가사로 지정해서 부모가 받는 이득이 뭐냐고. 죽은 학생들이 받아야 될 돈 이미 정해져 있는데 뭐 돈을 어디서 더 받을 게 있냐고. 이 세 가지는 유족의 요구가 아니야. 그러면 왜 유족의 요구는 철저한 진상규명인데 왜 이런 거짓말 했을까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야? 수사권. 제일 중요한 게 수사권이야. 왜? 수사 대상을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왜 이명박이 선박의 연령을 30년으로 풀었냐? 누구한테 로비 받았냐? 이거 수사 대상이야. 이명박 청와대에서 이명박 정부 출신들 난리 나겠죠? 두 번째, 왜 박근혜는 선박의 안전점검 규제를 풀었느냐? 누구한테 로비 받았냐? 이거 수사 대상이야. 지금 박근혜 정부 난리 나겠죠? 그 다음에 박정희 때 만들어진 한국성급이 우리나라 해양의 그 운항 허가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어. 얘네들한테 허가받지 않으면 운항을 못해. 그런데 왜 엉망으로 고친 배에 운항 허가 줬냐? 이거 유병헌한테 로비 받은 거야. 이 유병헌의 로비가 한국성급 어디까지 갔냐? 이거 조사하면 과거에 박근혜 시대부터 이 한국성급에서 내놓으라는 권력자들 다 조사당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해운조합에서 그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해운조합이 안전점검도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가지 비리를 저지르도록 국회의원들한테 뇌물을 쓴 거야. 그 해운조합의 안전점검 이거에 대해서 수사하면 로비를 받은 국회의원들 명단 다 털리겠죠? 그죠? 이쯤 되면 거기다가 이 누구예요? 그 순환구조법 이게 도대체 왜 해경은 제대로 구조를 못하고 구조하러 온 소방 잠수사들도 못하게 했나? SSU, UDT 왜 침투하지 못하게 했는가? 이걸 갖다가 수사하면 이 소위 해수부를 비롯한 이게 해수부만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 국회의원들이 다 협잡해 준 거란 말이야. 순환구조법. 결국은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지금 국회 실세 의원들이 수사 대상이야. 이번 세월호 사건은 이게 수사권을 진상조사위원회가 가지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 다음에 실세 국회의원들이 수사 대상이야. 그러니까 이 특별법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겠지. 그래서 개뻥을 친 거야. 이제 이해가 되지? 왜 특별법을 방해하는지 이해가 되죠? 우리가 계속 적어놓고 있었잖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한국성급, 해운조합, 그 다음에 언딘을 비롯한 해양구조협회 얘네들의 비리가 곧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국회 실세 의원들이야. 성역 없는 수사권을 달라. 그러니까 지금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안 해주는 거야. 이해가 되죠? 특별법 절대 안 됩니다.
누구 맘대로 특별법이 절대 안 돼. 어? 새누리당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존재해?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새누리당으로 가지. 여긴 새누리당 아니야. 새누리당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존재한다 싶으면 거기로 가. 왜 여기 와서 그래? 여기 새누리당 아니야. 네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건 괜찮아. 근데 여기서 지지하면 안 돼. 여기는 새누리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너네 새누리당 당사에 가서 새누리당 자폭하라 그러면 좋겠니? 마찬가지야. 꺼져.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세월호 특별법을 왜 반대하느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게 뭐지? 지금 여러분이 보신 영상은요, 유튜브에서 안경 꼈다님으로 검색하시면 안경 꼈다님이 올리신 세월호 참사 유가족 광화문 광장 직접 행동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와요. 안경 꼈다님으로 검색하셔도 나오고요.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6월 국회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과의 협상이 무의미하다며 특별법 TF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단식 4일째인 오늘 국회에서 단식을 하던 유가족 중 한 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광화문에서도 유가족들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검경이 잡지도 못하면서 유병원 검거에 매달리는 사이에 인터넷 악성 글들이 희생자 가족과 피해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국회 농성장에 나가 있는 중계 카메라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죠. 윤이나 PD. 자,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유가족들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병원으로 이송된 유가족들은 현재 치료를 받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4일째 단식 농성 중인 세월호 희생자 학부모들은 잇따라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광화문에서 농성 중이던 고 이창영 군의 아버지는 전날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단식을 강행하면서 상태가 더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광화문 광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던 고 정차훈 군의 어머니도 희생자 아이들의 영상을 본 후 흐느끼다 쓰러져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이던 고 정동수 군의 아버지도 급격한 체력 저하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재근 국민대책위 상황실장은 무더운 날씨에 단식을 강행하며 체력이 바닥나 탈수 증세가 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오늘 광화문에서 유가족들 기자회견이 열렸죠. 종교계와 함께 개최한 회견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유가족들과 천주교, 불교, 기독교 인사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4.16 범국민 대회에도 전국 각지에서 국민버스를 타고 모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가족대책위의 김병건 위원장은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한 가장 큰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고 말하며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말했지만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희생된 단원고 학생이 찍은 미공개 영상이 공개돼 이를 지켜보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기울어졌어. 야, 나도 살려줘. 진짜 진짜는 썰릴 수가 장난 아니야. 야, 여기 좀 야, 나도. 이거 야, 밥 주는 거래요. 이거 독이 울어져. 독이 울어진다고? 정말? 와, 기울 줄은 상상도 못했다. 우리 구명 쪽 뻔했다.
아닙니까 하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내 눈에. 그래 어디 가면 참 은근 희망을 가지고 100일 동안 지내다가 이제 절규에 2판 4판 다 하고도 밥을 굶으면 이 자리에 와 있거든요. 이게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왜 아이들이 죽어갔는지 진상규명입니다. 단지 그것 하나입니다. 진상규명을 해서 책임자가 있다면 처벌을 받고,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내가 사랑했던 이 나라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특별법, 무늬만 있는 특별법 필요 없습니다. 수사권 기소권이 없다면 특별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박원순 서울시장 오늘 서울 광화문에서 유가족들을 만난 거죠? 네,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 광장에 방문해 유가족들에게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습니다. 박 시장은 유가족들을 만나 세월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시작은 철저한 진상조사라고 말했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을 진행 중인 유가족들에게 국민위원회라도 만들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죠. 특별법이 결국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다음 국회 언제 열립니까? 네, 여야가 내일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달간 열리게 됩니다. 어제까지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한 여야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국회 세월호 특별법 TF팀은 오늘 오후 예정됐던 전체 회의를 취소하고 여야 간사 간의 협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조사위원회의 구성 방식과 수사권 및 기소권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파행됐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TF 소속 여야 의원들은 특별법 제정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넘기며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 간사 홍일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권 부여와 같은 핵심 쟁점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면서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협상 결렬을 선언해 모두 백지화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는 것은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전해철 의원은 진상규명 없이 특별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로 일관하는 새누리당과의 협상을 이어나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가족 법률 대리인인 박주민 변호사는 여야의 협상 상황이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에는 한없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유가족들이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단식을 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인터넷 악성 댓글이 유가족들과 피해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유병헌 검거해드리는 노력 10분의 1만 검경의 수사력을 투입해도 막을 수 있을 텐데요. 결국 가족들이 스스로 대처하겠다고 하더군요. 네, 현재 가족대책위는 유가족들에 대한 악성 댓글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희생된 단원고 학생 고 박성호 군의 누나인 박보나 씨는 어제 국회에서 농성 중인 유가족들을 응원하러 온 단원고 학생들에 대해서도 특례 입학 때문에 하는 행동인 것처럼 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유가족에 대한 악성 댓글에 대해 지난 5월부터 50건의 고소를 했습니다. 박보나 씨는 최근 들어 SNS상에 조직적이고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만들어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글들이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허위 사실 유포와 악성 댓글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아싸. 예. 자, 여러분 저한테 보내신 자료들 있잖아요. 저한테 보내신 자료들 제가 모아서 저분 전달할게요. 예. 저한테 보내신 분들, 저한테 보내신 거 저 박보나 씨 연락처 아시면 같이 보내시고요. 세월호 대책위, 가족 대책위 그쪽으로 직접 보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런 걸 요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저런 거 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대충 모은 거거든요. 저도 토스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거 악성 댓글 단 놈들 그 정보들 저 가족 대책위로 보내세요. 진작 그랬어야 됐어. 오케이. 그래. 잘하고 있어.
아니, 잘하고 계십니다. 예. 자, 박근혜 대통령의 모교인 성심여중고 학생들이 오늘 국회를 찾아 학교 주변에 들어선 화상 경마장을 없애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제는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국회를 걸어서 방문한 데 이어 연일 학생들이 거리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때는 1618 선거권 연대라는 청소년 단체가 교육감 선거 참여 등을 요구하며 활동했고, 아수나로라는 청소년 인권단체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겪는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청소년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곽보아 PD가 취재했습니다. 저희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좋은 것만 보고 배우며 올바르게 자라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짊어지고 성장할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국회의원들이나 각종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서는 국회 기자회견장에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이 왔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성심여중과 성심여고 학생들, 박근혜 대통령의 중고등학교 후배들입니다. 학생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학교에서 23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용산 화상 경마장의 입점을 철회해달라는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지속적인 요구에도 정부가 귀를 기울이지 않자 정부 대신 국회의 문을 두드린 겁니다. 학생들은 위험에 처한 자신들의 상황을 상징하는 노란 호루라기를 야당 의원들과 기자들에게 건네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에 계류 중인 경마장 관련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화상 경마장이 들어서기 전 주민들의 동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입니다. 학생들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도 오늘 만났지만 새누리당의 이왕구 원내대표는 학생들의 면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심여중고 학생들은 지난 14일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작성한 청원 엽서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용산 화상 경마장은 지난달 28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마사회는 오늘 금요일엔 경마장을 운영하지 않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만드는 등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성심여중고 학생들은 경마장이 아예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학교 앞 거대 도박장의 입점을 막아낼 것이라고, 막아낼 수 있다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위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조금만 더 힘써주세요. 세월호 사고를 겪은 안산 단원고 학생들은 그제와 어제 1박 2일 동안 학교에서 국회의사당까지 40여 킬로미터를 걸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기획한 도보 행진에서 이들은 친구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혀달라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단원고 학생들이 국회에 다녀간 후 국회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되고 단식 중인 유가족들이 경찰에 의해 국회 출입을 제지당하는 모습만 있었습니다.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는 어제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살충제를 뿌린 사건을 비판하며 청소년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아수나로는 청소년들 스스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만들어진 단체로 두발자유 캠페인, 학생 인권조례 제정 참여 등의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들은 어른들이 각종 사회 문제에서 책임을 방기한 데 대해 미안해하기보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어른들이 책임을 방기해서라고 말하는 거는 바꿔 말하면 이제 청소년들에게는 그런 권리를 주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어른들이 책임을 방기해서 미안하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제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청소년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자신들이 직접 겪는 문제를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청소년들, 사회가 이들을 성숙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나는 이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이승만이 독재를 13년을 하니까
여러분 4.19의 주축 세력이 중고생인 거 아세요? 4.19 혁명의 주축 세력이 중고생이었어요. 초등학생부터 그러니까 중고생이 주축이 됐고 나중에 이 초등학생까지 가고 그러니까 이제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대학생 교수들이 나와서 4.19 혁명에 딱 동참을 하니까 군대가 돌아서가지고 이 4.19 혁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거 몰랐어요. 이게 우리 강북구죠. 강북구 그 4.19 탑에 오면 4.19 탑에 기념관이 있어요. 안에 쭉 들어가 보시면 그 역사가 정리되어 있는데 자녀분들이랑 가서 한번 쭉 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 박정희 전두환 때도요. 청소년들이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는 박정희 시대가 처음 열렸을 때 청소년들이 찬성했어. 그러다가 박정희 한 5년 6년 지나가면서 굴욕적인 한일 외교 이때부터 청소년들이 반대하기 시작하고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박정희 전두환 때도요. 중고등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반독재의 그 분위기가 어려서부터 배워지는 거야. 그게 이제 무슨 교회 오빠, 교회 형,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애들을 가르친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박정희 전두환 때는 교회가 굉장히 많은 그 진취적인 지식인들의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 교회였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독재가 오래되면 반드시 청소년들부터 일어서게 돼 있어. 우리의 과거 역사가 그랬다니까?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는 고등학생들이 막 깨어서 이러면 안 된다면서 막 대학생들 못지않게 싸웠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는 우리 시대는 대학생들이 학생운동을 대빵으로 했던 때라서 그러다가 96년 이후로 학생운동이 완전히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고 그리고 이제 98년도에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서 사실 10년 동안의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학생운동 자체가 사라지게 돼. 민주주의 정부를 거치면서 민주정부 별거 없네 이러면서 이제 민주화 됐어 이제 경제에 집중해 이러면서 이명박이 나오잖아. 이명박이 5년 되니까 이명박 5개월 만인가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잖아요. 이명박 5개월 만에 광우병 집회가요. 청소년 집회로 시작된 거예요. 그해 5월 2일 날 2008년 5월 2일에 청소년들이 우리는 광우병 소고기가 싫어요 이러면서 들고 나온 거야. 촛불 집회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때까지 오니까 애들이 점점 더 똘똘해지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이게 나는 그렇게 봐.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대한민국 민주화됐다 그러면서 그 민주 세력들이 나태해졌었어. 그때는 그래서 아무도 민주주의를 얘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때 민주주의 얘기하면 막 이렇게 욕먹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나 이 이명박 박근혜가 되니까 이 학생들이 왜 우리가 교과서랑 배운 내용이랑 다릅니까? 이러면서 나오잖아. 아주 쌤통이야. 너무 쌤통이야. 자, 다음 뉴스는요. 음주와 위증 그리고 자녀 편법 유학에도 버텼던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사퇴했습니다. 불륜 문제가 터지기 직전에 사퇴한 것이라는 시각이 파다합니다. 미치겠어. 김명수 지명 철회로 인사파동을 마무리하려던 박근혜 대통령은 또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총리직 유임 후 처음 국회에 출석한 정홍원 총리는 다시 총리직을 수행하게 된 것에 대해 민망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죠. 코미디 아니야?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네. 자, 부적격 논란이 거셌던 정성근 후보자. 결국 오늘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특별한 배경이 있었던 겁니까? 네, 정성근 후보자 본인은 뾰족한 이유를 들진 않았습니다.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다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냥 물러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까지만 해도 국회에 정성근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자정까지 채택해 보내달라고 요구하며 임명 강행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정 후보자를 정리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배경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에 들어온 제보가 있다며
교문위원들이 입에 담기조차 싫은 내용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언급한 입에 담기 싫은 내용은 정 후보자의 여자 문제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0여 년 전에 불륜이 있었으며 상대 여성의 어머니로부터 야당 의원실에 제보가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김명수 후보자 지명 철회로 2기 내각 구성을 마무리하려던 박근혜 대통령은 또 한 번 인사검증 실패 책임론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특히 현직 검찰총장은 뒷조사까지 해서 혼외자식 의혹을 들췄던 청와대가 여성 문제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도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새겨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2기 내각 구성 과정에서 낭만 후보자는 총리 후보자 2명과 장관 후보자 2명 등 모두 4명입니다. 네, 문제의 3인방 가운데 정종섭 후보자 1명은 그래도 결국 임명이 됐습니다. 야권에서 별 반응이 안 나왔습니까? 네, 민주연합은 정종섭 후보자 임명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민주연합 대변인도 정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민TV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피했습니다. 민주연합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정성근 후보자와 함께 정종섭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지명 철회를 요구한 장관 후보자 셋 중에서 둘이 물러난 상황에서 정부를 더 밀어붙일 경우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다고 판단해 공세를 멈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의당의 박원석 대변인은 정종섭 후보자에 대해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의혹, 과도한 부수입, 황제 군복무까지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를 모두 갖춰 안전행정부 장관 자격을 상실했음이 증명된 바가 있다며 청와대의 임명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 예결특위 파행의 빌미를 제공했던 정홍원 총리, 오늘 어땠습니까? 네, 정 총리가 출석한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 총리의 사표가 사실상 수리된 상태여서 유임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인사 실패에 대해 대통령과 총리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연합의 송호창, 김기식 의원의 말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4월달에 이제 사표를 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법 판례에 따르면 그 사표는 임명권자에게 도달한 순간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럼 사표를 내고 총리 자격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이후에 그 안대희 총리 후보자 또 문창국 후보자를 대통령께서 다시 지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총리를 대통령이 다시 지명을 한 건데 그런 상태라면 지금 이제 총리 후보자가 좀 없는 상태입니다. 인사 실패 아니 더 나아가서 인사 참사 수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철회됐고 오늘 정성근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 참사 수준의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도 재정권을 행사했던 국무총리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정홍원 총리는 사표 수리 행위가 확실히 있었다면 퇴임하고 나가야 하지만 수리 행위가 없었다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앞서 정 총리는 예결위에서 다시 총리직을 수행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민망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자 했으나 후임 총리 임명 실패에 따른 장기간의 국정 공백 우려로 다시 총리직을 수행하게 됐다며 사과했습니다. 정 총리가 유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 온 건 어제입니다. 그러나 어제는 예결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정 총리의 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회의가 파행됐습니다. 자, 730 재보선 공식선거운동이 내일 시작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서울 동작을부터 판세를 좀 짚어볼까요?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 기동민 민주연합 후보, 노회찬 정의당 후보의 3자 대결을 가정해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나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입니다. 나 후보는 오늘 발표된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43.2%의 지지율을 보여 15%의 기동민 후보, 12.8%의 노회찬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지난 11일 한국일보 여론조사에선 나 후보가 3자 대결에서도 51.9%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뒤지고 있는 기 후보는 나 후보를 박원순 시장에게 패한 친위 인사로 규정하는 동시에 본인은 박원순 시장 밑에서 부시장을 한 박원순의 남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 후보는 인물 경쟁력을 강조하면서 기 후보가 씌우려고 하는 박원순 프레임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의당의 노회찬 후보는 기동민 후보보다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정부 심판론과 무능 야당 심판론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서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도 야당이 밀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와 여론조사 기관인 엠브레인이 지난 10일부터 닷새간 주요 격전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새누리당 후보들이 10곳 중 8곳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동작을을 비롯해 경기도 수원의 3곳과 김포, 충청권 3곳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1위를 달렸고 민주연합이 앞서고 있는 곳은 경기 평택을과 전남 순천 곡성뿐이었습니다. 수원 8달에 출마한 민주연합 손학규 후보의 경우 그제 발표된 경인일보 여론조사에서는 4.5%포인트 차이로 선두를 달렸지만 오늘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는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가 오히려 1.4%포인트 앞섰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재보선에서 5석만 이겨도 성공이라는 안철수 대표의 지난 13일 발언이 엄살이 아니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야권연대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일보는 자신들의 여론조사에 대해 유선전화 비율이 높아 새누리당의 우호적인 답변이 많았을 수도 있다고 한계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야권 연대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런 전망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관련한 움직임이 있는 건가요? 네, 아직까진 수면 위에 움직임은 없습니다. 민주연합과 정의당 각자가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을 뿐 이렇다 할 진척은 없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도 두 당이 늦어도 21일 전까지는 연대 결정을 내릴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21일에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돼 그 후에 연대가 이뤄진다면 사퇴한 후보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나와 연대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새누리당의 어부지리로 의석을 넘겨줄 수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지역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연대를 원한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 8달의 민주연합 손학규 후보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권 연대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며 연대라는 건 민주주의 역사의 중요한 한 부분이고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가 어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후보자에 지명되지 않았습니까? 교육계의 반발이 나오고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황우여 후보자의 교육 전문성을 강조하며 국회 교육위원장 등의 이력을 내세웠지만 그 기간 동안 사학수호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황 후보자를 사학수호 5걸에 뽑힌 사람, 교육비리 척결에 맞지 않는 낡은 인물이라고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황 후보자는 국회 교육위원장이던 2005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사학법 개정안 저지투쟁을 주도했고 2007년엔 사학법 재개정안을 이겨내 상지대 비리재단 복귀 원인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올해 초 친일 옹호 논란이 불거진 교학사 국사교과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옹호해왔다는 점도 교육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기독교 신자인 황 후보자가 공직자로서는 부적절하게 종교적 발언을 일삼아왔다면서 교육 현장이 선교회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아휴. 불륜 터질까봐 사퇴한 거야? 박근혜 정부는 지금 박근혜 지지자들의 끝이 어딘가? 막장 개막장. 박근혜 지지자들의 수준이 바닥이 어디인가 알 수 없어. 현재까지 바닥이 어딘지 알 수 없어. 야, 정말 대단하다. 이제 그래도 이명박 때 불륜은 없지 않았냐? 이명박 때는 장관 후보 중에 불륜은 없지 않았어? 의원 중에 불륜 의혹은 있었는데,
의원 중에 그 음주운전이 나쁜 거야. 이 음주운전이 그 보면은 좀 그래.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꼭 불륜하고 관계가 있어. 예. 자, 이건 뭐예요? 어떤 교육 전문가? 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새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사회 현안에 대한 조정 능력을 인정받아온 분입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키워드는 이제 감투를 굉장히 많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대학교, 동문회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감투들이 있어요. 그래서 송림초등학교 총동창회, 인수중학교 재활포고교 총동창회 부회장부터 해서 서울대법대 동창회 운영위원, 인천 웅변협회 회장, 무슨 독일학술 교류처 동문회 상임이사, 고시동지회 부회장 등등 해서 되잖아요.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사회 현안에 대한 조정 능력을 인정받아온 분입니다. 교육에 대한 전문성. 그래요. 박근혜 정부가 그렇지 뭐. 교육 관련해서 딱 하나 했네. 사학법 개정 반대. 사학법 제정 반대. 사학법이 뭔지는 아세요? 여러분 사학법이 뭔지는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2004년 5년이야. 2005년에 열린우리당 의원이 그 152명이었던 시절, 그때 이제 사립학교들이 그때 이제 뭐가 문제냐면 등록금을 계속 올리고 있었어. 대학교들이 등록금을 너무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학들이 도대체 그 등록금을 왜 올리나, 올려서 어디다 쓰냐, 정말로 교육의 질이 개선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김대중 정부 때부터 문제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사립학교법이라는 거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립학교법의 내용이 뭐냐면 모든 사립재단에 뭐를 두고 사회이사라는 걸 두고 그 사회이사가 이 사립재단에서 자금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이사를 두는 제도였어. 그거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때 이제 박근혜, 김무성 이런 나경원 이런 사립재단으로부터 친인척이 사립재단을 운영하고 있거나 지네가 사립재단을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공청회를 한 달 동안 못해. 공개 토론회를. 그래서 마지막으로 며칠까지 한나라당이 이 토론회에 안 나오면 의장의 단독 상정을 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 그래도 끝까지 안 나왔어. 사립재단 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래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과반수니까 과반수 의석 참여해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이게 사립학교법이 제정이 돼. 그래서 그걸 통과시킨 거야. 그랬더니만 날치기라고. 그 다음 날부터 장외로 나가가지고 지금 사회이사를 두면 그 사회이사 월급 때문에 등록금이 오른다고 뻥을 치다가 진실이 알려진 거야. 인터넷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립학교법 반대 투쟁이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막 여론이 악화가 되면서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매장당할 만한 상황까지 간 거야. 그때 박근혜를 살려준 게 김한길이었지. 에이 연병. 그래서 박근혜가 그 다음에 살아 돌아와서 당당히 사립학교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사회이사를 두지 않는 걸로 바꿨어요. 그게 사립학교법이야. 사립학교법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야간 촛불 집회 금지라고 이명박이 발표를 하니까 이명박이 사립학교법 반대하면서 야간 촛불 집회한 그 사진이 쫙 돌았잖아. 너는 왜 했니?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랬던 시절. 그러니까 사립학교법을 그때 이제 이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만들려고 했었고 그때 앞장섰던 게 정봉주였어. 정봉주가 앞장서서 사립학교법을 만들었는데 결국 황우여와 박근혜가 반대해갖고 그 법을 없앤 거죠. 그 뒤로 10년 동안 계속 등록금이 올랐던 거야. 그래서 우리 그 뒤에 모든 학생, 그러니까 2005년에도 신불자가 생기기 시작했지만 2005년까지는 덜했지. 근데 2005년 이후에 대학 등록금 때문에 신용불량자들이 대거 늘어난 건 누구 덕분이야? 박근혜 황우여 덕분이야. 정말 교육적이죠. 예. 자, 내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더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내가 오늘 여러분들 오랜만에 어제 방송 못하고 오늘 만나서 여러분들 저 방송 더 오래 했으면 좋겠는데 나의 몸 상태가 너무나 후진 관계로다가 더하면 다음 주에 방송 못할 것 같아. 예. 내일 제가 저기 뭐 촛불 집회 오시나요? 그런데 저 못 갑니다. 예, 내일 촛불 집회 가고 뭐 한 몇 달 쉬어도 된다 그러면 가고 내일 뭐 그 촛불 집회 갔다가 몇 달 쉬어도 된다 그러면 한번 가보고 아니면 나 찾으면 안 돼. 예, 피스러브님 감사하고요. 예, 내가 원래 1시간만 하고서는 재방송으로 돌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방송 볼만 하셨어요? 금강맨님, 박민희님을 비롯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자, 여러분, 근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 나는, 박근혜가 되면 이명박만큼 계속해서 사고를 치지는 않을 거라고 착각했었어. 오늘 박근혜 또 대형 사고 터뜨렸잖아요. 쌀 수입 개방. 쌀 전면 개방을 했어, 박근혜가. 박근혜가 쌀을, S의 신이 1년 푹 쉬라 그랬어요. 여러분, S의 신이 누군지, 조사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쉬어도 된대요. 네. 자, 이 쌀 수입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자, 내가 그저께 얘기했지. 그저께인가?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쌀을 전면 수입하려고 그런다. 그런데 내가 엊그저께 그 얘기 했지, 진짜. 쌀 얘기 했어. 이 쌀이 우리나라 쌀과 다른 쌀이 다르다. 미국 쌀이 다르고, 베트남 쌀이 다르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나온 걸 먹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요, 이 자연의 섭리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 지역의 풍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느 지역이나 가면 그 지역에 맞는 독특한 탄수화물 식품들이 있잖아. 그건 그 지역의 기후에 맞는 거야. 그 지역의 온도, 습도, 이런 거에 다 맞게. 그래서 그 다음에 나머지 주변에서 나는 농작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요, 어느 지역에서 이 자연물로 사람을 먹이실 때는 다 필요하게 골고루 먹으면 다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이 물산을 내시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품을 하나를 먹어서는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나는 그 지역 기후와 습도에 맞게끔 딱 맞는 자연물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우리나라 쌀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박근혜가 외국의 쌀, 미국 쌀을, 미국이나 중국 쌀을 그냥 전면 개방하겠다. 그 대신에 무슨 관세를 올리겠다. 그래 놓고 관세에 대해서는 뭐 9월달쯤 정하겠다. 한마디로 관세 정하는 척해서 1, 2년 그 농민들 속여 넘기고, 그 다음에 그냥 중국 쌀, 미국 쌀에게 그냥 내주겠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이 쌀 농사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쌀 농사가 망하게 되면, 왜냐하면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 중국 쌀이나 미국 쌀이 싼 값으로 확 치고 들어오면 우리나라 쌀 생산이, 쌀 경쟁력이 없어지게 돼. 그럼 옛날에 우리나라에 우리 밀이 다 있었어요. 근데 우리 밀이 망했잖아. 왜 망했냐? 미국에서 밀가루를 무상으로 원조를 해줬어. 그걸 이승만이 그 밀가루를 갖다가 그냥 나눠주라고 받았는데, 그걸 우리나라 밀가루보다 조금 싼 가격에 파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밀가루 공장이 다 망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밀을 사들이는 공장이 사라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밀가루 가격보다 엄청 밀농사가, 우리나라 밀농사가 사라지게 된 다음에 미국에서 더 이상 무상 원조를 안 해준 거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물가는 밀가루가 정하게 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우리나라 밀가루값 오르면 모든 물건값이 올라. 국수값, 라면값, 과자값, 전부 다 오르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주식이 쌀인데, 지금 이게 김영삼 때부터 20년 전 김영삼 때 이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걸 결정하고 미국에서 쌀 개방을 요구했어. 근데 김영삼이 그래도 한때까지 운동했던 사람이라 그때 전면 수입을 안 하고 계속해서 연장을 해요. 이제 그 전면 쌀 수입을 연기해 온 거야. 연기해 와서 김영삼 때, 김대중 때, 노무현 때, 이명박 때까지 연장을 했는데 박근혜가 쿨하게 이제 연장하지 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면 쌀 수입을 전면 개방하는 거를 박근혜가 그냥 포기해버린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로 인해서 나타날, 향후 10년 안에 나타날 어마어마한 변화에 대해서 결정하면서 국회에서 한 번도 토론 안 했다는 거야. 그런 결정을 하면서 국민이나 국민 공청회를 하거나 국회하고 협상을 하거나 한 번도 그런 거 없이 그냥 지 맘대로 해줘버려, 그런 거야. 전면 개정해줘버려 이랬어. 앞으로 국민들이 지 임기 끝난 다음에 굶어 죽거나 말거나, 지네들은 오류농법으로 한국쌀 농사 지은 거 비싼 값에 사 먹으면 되니까. 일반 국민들은 어쩌란 말이야. 일반 국민들은 어쩌란 말이야. 예. 자, 그래서 전면 쌀 수입 이거 막아야 돼요. 이 통과됐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농민들이 안 된다. 우린 밀가루의 경험이 있잖아. 우린 밀가루의 경험이 있어. 옛날에 우리나라 밀가루가요, 지금 미국산 밀가루보다 더 많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이승만 이전에. 근데 우리나라 밀가루 공장이 다 망했다니까요, 이승만 때문에.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물가는 밀가루 값에 의해서 대기업들이 주물럭주물럭. 그러면 대기업만 부자 되고 우리 국민들이 밀가루 값 때문에 물가에 허덕이는 거 아니야. 이젠 두 개가 되는 거야. 쌀까지. 이 쌀값으로 이제 중국이나 미국이 우리나라를 이제 가지고 논다는 얘기죠. 어떡할 거냐고. 어떡할 거야. 자, 여러분 주변의 농민들이 쌀 수입 개방 투쟁을 하면 박수 쳐주시고 고맙다고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말레이 항공의 298명 사망 소식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야. 뭐냐 하면 이게 우크라이나 상공을 지나가는 말레이 항공의 그 탑승객들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어.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러니까 친러파하고 친서방파가 내전 중이란 말이야. 근데 둘 다 자기네가 안 쐈다라고 주장하는데 좌우지간 미사일이 떴어. 미사일이 떠가지고 그 말레이 항공이 298명이 전원 사망한 거예요. 근데 이 말레이 항공이 우리 세월호 터지기 직전에 실종됐잖아. 아직도 못 찾았어요. 우리 세월호 터지기 전에 3월 달에 말레이 항공이 실종이 됐는데 그거 아직까지 못 찾았어. 그래서 그때도 300명, 200 몇십 명이 지금 실종 상태야. 그런데 이번에 또 298명이 전원 사망을 한 거야. 그러면 말레이 항공이요, 500명에게 배상금을 해줘야 되잖아. 피해 보상을. 이 말레이 항공 사라진다는 거야, 이번에. 이번에 말레이 항공이 사라진다는 얘기고, 말레이 이 관광업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힌다는 거고, 이 말레이 관광에다 투자했던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지금 타격을 받는 상황인데, 그거보다 무서운 건 뭐냐 하면 이게 범인이 누구냐야. 범인이 누구냐. 누가 미사일을 쐈느냐야. 그래갖고 이게 지금 세계 제3차 대전 되나, 이게 친서방파하고 친러파의 이 대립구도였는데, 이번에 네덜란드하고 영국인이 많이 죽은 거야. 이 비행기에 네덜란드인하고 영국인이 많이 타고 있었대요. 이제까지 영국은 이제 전쟁이나 이런 데 굉장히 한 발 빼고 있었단 말이야. 뭐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유럽이 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네덜란드하고 영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이제.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신냉전 체제가 진짜 시작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매우 심각한 상황이야. 자, 그렇다라면 이 말레이 항공을 격추시켜서 이득을 보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 말레이 항공을 격추시켜서 영국인과 네덜란드인이 많이 타고 있는 말레이 항공을 격추시켜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전 세계 무기상. 러시아나 미국의 무기 장사들이 대박을 치는 거지. 그러면 누가 미사일을 쐈을까? 감이 딱 오지? 누가 미사일을 쐈는지. 지금 둘 다 아니래. 우크라이나군이나 우크라이나 방군이 둘 다 아니라는 거야. 그럼 누구겠어? 어떻게든지 이 유럽을 전쟁터로 만들려는 자들, 그들이 지금 이 말레이 항공을 떨어뜨렸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전쟁 한번 해야 된다. 그래야 지네 물건 파니까. 근데 지금 전 세계는 전쟁을 통해서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 알게 됐어요. 옛날에는 그 전쟁을 통해서 지금 러시아라고 나왔어요? 러시아라고 나왔어? 러시아나 미국이나 지금 확정적으로 안 나왔어. 지금 러시아제 미사일이라고 나왔어? 러시아제 미사일을 왜 쏘겠어? 아니, 생각해봐. 푸틴이 지금 생각해봐. 내가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야?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의 80%가 러시아계야. 그래서 가만히 냅두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먹게 돼 있어.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그냥 먹는데 방해가 되는 게 서방세계야. 서방세계가 째려보고 있기 때문에 대놓고 딱 못 먹는 분위기야. 그런데 내가 그 서방세계 약 올리려고 우리 러시아제 미사일로 서방 비행기를 쳤다. 그러면 당연히 서방이 전체적으로 들어올 것이고, 그럼 20%밖에 안 되는 반 푸틴파가 힘을 얻게 되는데, 미쳤다고 러시아제 미사일로 비행기를 쏘겠어? 대기 푸틴이면 그런 짓 하겠냐고. 당연히 안 하지. 러시아제 미사일을 사다가 누군가 쐈겠지. 감이 딱 오지. 아니, 푸틴은 가만히 있으면 우크라이나 먹는데 미쳤다고 서방세계에다가 미사일을 쏘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한판 하자는 놈들이야. 그래서 거기서 전쟁을 해서 뭘 얻겠다. 무기장사 한번 해보겠다 이거야. 영국, 네덜란드 부자잖아. 너네 돈 좀 써봐 이러는 거지. 영국이나 미국에 네덜란드에서 돈 좀 써라. 그래서 전쟁 한판 하자. 그래서 우리 좀 무기 좀 털고 재고 정리 좀 하자. 지금 이걸 노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전쟁을 하게 되면 세계 경제가 불안정해져요. 전쟁을 해도 이제 경제가 살아나질 않아. 옛날에 1, 2차 대전 때는 전쟁을 뭘로 했냐? 사람이 했어. 사람이 곧 전투력이었어. 그래서 총 쏘고 육상전이 중심이었던 거야. 육탄전. 사람이 몸으로 싸우는 게 핵심이었어. 1, 2차 대전만 하더라도. 그러면 사람한테 공급을 많이 하잖아. 그래서 막 그 군복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이 쏘는 총을 일일이 만들고, 그러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군수산업이라는 게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군수산업이 일자리가 된 거야. 그래서 1, 2차 대전 때는 그게 미국이나 이런 미국 군수업자들이 군수산업에 번영을 해서 미국 경제가 살아났었어.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베트남 전쟁 이후부터 안 된 거야. 이유가 뭐냐? 베트남 전쟁 때 유명한 게 뭐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1, 2차 대전하고 한국전쟁으로 돈을 짭짤하게 재미를 봤어. 근데 베트남 전쟁부터 돈이 안 됐어. 베트남 전쟁의 가장 유명한 무기가 뭐야? 네이팜탄. 네이팜탄. 그 네이팜탄이 뭐냐면 아주 작은 용량으로 치명적인 그 상처를 입히는 그리고 이 헬기에서 쏴버리는 무기잖아. 그리고 이 네이팜탄과 그리고 이렇게 고엽제라든가 비행기에서 뿌려가지고 이 밀림을 말려버리고 이런 식 화학 무기들을 쓰게 된 거야. 근데 이 화학 무기는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 안 만든다? 못 만들어요. 화학 무기는 돈은 더 돼. 무기 산업자들한테 돈 모여서 비밀스러운 곳에서 만든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베트남 전쟁부터 미국의 돈놀이가 안 됐어. 경제 부흥이 안 되고 일부 군수 산업자들만 엄청난 돈을 모았을 뿐이지 나라 경제에 도움이 안 된 거야. 결국 전쟁을 통한 일자리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한 경제적 도움은 일자리에서 생기는 건데 베트남 전쟁 이후로 최첨단 무기들은 일자리를 만들지 않았어. 그래서 전 세계가 그래서 미국에서 군수 산업을 통한 경제 성장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이라크 전쟁 폐기하고 이라크 전쟁 포기하고 이제 그리고 전쟁 비용을 분산시키는 거야. 그래서 일본에다가 전쟁 비용을 분담해라. 그 대신 너 자위대 눈 감아줄게. 그래서 아베가 미쳐서 날뛰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미국은 점점 전쟁에서 발을 미국 정부는 오바마 정부는 전쟁에서 발을 빼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화당이 다음에 다음에 선거가 또 다가오잖아. 오바마 선거가. 그러면 그때 어떻게든지 공화당이 먹어야 되는 거야. 공화당이 지금 미국에서 집권을 해야 돼. 그 공화당이 집권을 해야 군수산업자들한테 힘을 몰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미국 선거하고도 이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군수산업자들끼리 러시아 군수산업자나 미국 군수산업자나 둘 다 전쟁이 없어서 망해가고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각 정치 권력을 추동을 해서 전쟁 한판 하자. 그저 그러는 거야.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어갖고 무기 안 사. 지네가 막 만들어갖고 자꾸 쏴. 그러니까 한반도에선 전쟁을 해봤자 남는 게 없어. 그리고 북한은 막 재래식 무기 그런 걸로 막 이렇게 쏘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최첨단 무기를 팔아봤자 그게 돈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북한에서 막 재래식 무기를 그냥 숫자로 어떻게 해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한반도 전쟁은 돈이 안 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가 직접 붙는 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한판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겠느냐. 그 와중에 말레이 비행기가 떨어진 거다. 자, 이 범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야. 범인이 누구냐. 그놈들이 바로 전쟁을 일으키려는 놈들이다. 라는 게 하나의 스토리라면 또 하나는 뭐냐. 외국인 298명 죽었다고 YTN에서 오늘 하루 종일 방송을 해요. 하루 종일 방송을 해. 근데 우리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YTN에서 방송을 안 해. 우리 국민 304명이 죽은 세월호 문제, 세월호 특별법 문제, 세월호 유가족들의 특별법을 요구하면서 단식 농성하다 쓰러져 갔다는 얘기 안 나와. 외국인 298명이 죽었다는 장면만 보여주고 그 얘기만 계속하면서 이런 배경 설명도 안 하고 KBS, MBC, SBS, 그 다음에 YTN, 뉴스Y, 채널A, TV조선, MBN 문 닫아야 돼. 이것들은 뉴스 프로가 아니야. 자, 오늘 방송은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어요? 시간이 짧아서 죄송합니다. 5시까지는 했어야 됐는데 내가 5시까지 하면 죽을 것 같아. 자, 추천해주신 2473분께 감사드리고요. 방송 중에 선물로 후원해 주셨으나 제가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린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매니저님 고생하셨고요. 수요일날 운전하면서 고생하시고 밥까지 맛있는 거 사주셨던 오리나무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제 옆에서 물 다 따라주고 그 불편하지 않도록 서포트 완벽하게 해주신 우리 노란별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광화문 직접행동 영상으로 만들어내신 안경 낀 화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추천해주신 2556분께 감사드리고요. 추천 안하고 재밌게 봐놓고 그냥 가시님들 오늘 밤엔 녹색변이 좀 더 노란색으로 나올지어다. 솔로는 영원히 썰로일지어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한 생방송 시사수다방이었습니다. 팬클럽 가입해주시고 초콜릿과 스티커와 별풍선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예, 추천해주신 2618분은 오늘 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망치 부인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은 월요일 낮 1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오늘 괜찮았어? 아유, 오늘 막 제가 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예. 방송이 별로였다면 죄송합니다. 예.